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2부는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 회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강의를 조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정보다 조금 강의가 늦어졌습니다. 김주표 위원님 강의를 들은 거는 그때 지난번 17년에도 이거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때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몇 가지 잘한 점도 있었고 또 실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한 점도 말씀드리고 실수도 좀 말씀드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또 오래된 얘기까지 다 해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란에 이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만들면서 내란과 비상계엄으로부터의 다시 원상태로의 회복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 일인지 생각을 하고 회복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마주쳐 있는 또 하나의 현실, 지난 3년간이 고비였는데 지난 3년간 저성장의 늪을 우리는 구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될 일을 3년 늦추어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번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그토록 성장을 외치고 돌아다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복과 성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 선진국다운 가치관, 인권과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인권과 행복 추구권에 대한 국가적인 최대한 지원, 이런 것들의 세 가지 꼭지가 우리 공약의 핵심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을 앞세워서 우리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위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법령상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구별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혁신위원들 여러분들과 그리고 전문위원들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모두 말씀에서 강의에서 김진표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은 G7 회의로 떠나십니다. 이거는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도 오히려 정부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계획과 실천이 조금 거꾸로 된 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을 계획을 해야 된다면 그럼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거는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실수가 생겨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단 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은 달리는 것보다 좀 늦습니다. 항상. 그런 점에서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마 따를 겁니다. 우리 공약을 위한 재정 계획도 재추계를 해야 되고 공약의 우선순위도 좀 정해야 될 것이고 공약에 따른 법안 정리도 좀 해야 될 것이며 공약의 5년 동안 로드맵도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이번 공약에는 지난 한 18년 정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이런 구조개혁이 따라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대통령께 제시를 해드려서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저야 뭐 여러분들한테 월화수목 금금금을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분과는 그렇게 하십니다. 분과에서는 금금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전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우리 대선 때의 캐치프레이즈가 골목골목 선대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을 때,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내려가서 받을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라서 상당한 정도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많고 아마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것만 해도 충격을 받으실 텐데 실제로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텐데 이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공약에 접목시키는 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마도 그러면 분과는 월화수목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변해갈 겁니다.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헤쳐나가시고 일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찾을 때마다 그 여러분들한테 정말 등골이 짜릿해지는 그런 기쁨으로도 되어질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은 못 해줘도 여러분들이 찾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 속하시고 여러 분과에 계시지만 모쪼록 국가를 새로 회복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맡으신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과 굉장히 많은 제도와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좋은 여러분들의 역할로서 국민들께 기대에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기획위 1차 전체 회의 모두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동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탄소 배출과 흡수량에 관한 정보를 시각화한 탄소 공간지도가 우즈벡 수출길에 오릅니다.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한 이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떠납니다. 취임 후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인데요. 정상외교 복원의 출발점이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1박 3일간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합니다. 캐나다 캘거리 도착 후 첫 일정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입니다. 이후 캐나다가 주최한 공식 일정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리합니다. 다음 날에는 캘거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합니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G7 회원국뿐 아니라 초청국 정상 모두와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업무 오찬과 함께 진행되는데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각의 발언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확대 세션 참석 전후 G7 회원국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진행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멈춰있던 정상외교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관세 등 경제 통상 문제 타개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될 걸로도 보입니다. 민주주의와 외교, 경제 통상 영역에서의 복원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를 적극 추구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다시 캘거리로 이동해 귀국을 준비합니다. 서울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18일 늦은 밤 도착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방문길에 오르는데요. G7 기간 트럼프 미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통상 문제 등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방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G7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만큼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통상 현안이 걸려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실은 G7 기간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과 관세 문제, 방위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6일 첫 전화통화에서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자며 조속히 만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관세 등 당면 외교 현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만남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두 정상은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 양국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직전 이시바 총리의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이 우리 외교, 안보 근간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한미일 3자 회동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7 참석 기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 맡게 됩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첫 전체 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면서 속도감 있고 강력한 실행 계획이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을 계획을 해야 된다면 그럼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거는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안 업무에 대응 중인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세종청사 인근에서 핵심 위주로 진행합니다. 업무 보고 이후 각 분과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도 마련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국제유가 급등과 물류 부문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격화로 밤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려 속에 개장한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2,900선을 넘어 출발한 코스피는 52.04포인트 오른 2,946.6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역시 8.40포인트 오른 777.2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에도 국내 증시가 잘 버티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습한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시장이 국내 경제 팬더메탈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과감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중심 합동 비상대응반을 24시간 운영,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합니다. 실물 경제 대응도 나서 중동 지역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선박을 확보해 물류 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물류 경색이 현실화될 경우 임시 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식 취임한 이영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첫 확대 관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대비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철저한 상황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에 관한 정보를 도시, 지역의 공간 단위로 시각화해 지도로 만든 걸 탄소 공간 지도라고 하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소 공간 지도가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탄소 공간지도 구축 기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수출길에 오릅니다. 탄소 공간지도는 건물과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활동과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격자 단위로 시각화한 지도 시스템으로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국의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비롯해 도로 구간별 교통량과 임상도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과 흡수 정보를 매년 정밀하게 데이터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탄소 공간 지도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맡은 중소기업인 선도소프트가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진 중인 기후 스마트 도시개발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이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도시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탄소 공간 지도를 주요 시범 기술로 채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 성과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앞으로 8개월간 우즈베키스탄 지자흐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전역과 다른 아시아 인근 국가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어떤 지역을 탄소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공간 구조도 개선하고 이런 도시 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는 앞으로 탄소 공간 지도 운영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 내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탄소 중립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속이거나 부풀려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3주 동안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점검이 시행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이온수를 마시면 암이나 아토피가 치료된다고 주장하거나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저주파 자극기가 비만, 소화 불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기기 광고. 모두 거짓, 과대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 4일까지 3주 동안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거짓, 과대 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 효과에 대한 거짓, 과대 광고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또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 배너, 인쇄 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거짓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주의사항도 당부했습니다. 우선 제품 표시 사항에서 제조, 수입업자의 상호, 허가 번호와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인증받은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약처 종합상담실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장 차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오늘 저녁 6시에 마감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까지 7만 4천 건 이상의 추천이 접수됐다며 접수 마감 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투명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평균 광의 통화량은 4,235조 8천억 원으로 앞선 달보다 0.2% 늘었습니다. 지난 3월 23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기 예적금이 9조 4천억 원 늘었는데 한은은 예금 금리가 더 하락하기 전에 자금을 예치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통화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 노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정책과 군 병력 투입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 퍼레이드가 열리면서 대치 분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난 14일 LA 도심에서 수천 명이 노킹스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정책과 군 병력 투입에 항의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연이은 시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이날 참석한 시민 중에는 전직 해병대원도 있었는데 그는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And his breaking of all of our laws and disrespecting the state of California and how he can get away with positioning it. We're really at a cusp. So that's why I'm here to be with fellow Americans that want to reclaim their flag and their country. I believe that Donald Trump is destroying our country. He has sold out democracy that to the highest bidder. He is really only in this for himself. 한편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군 퍼레이드가 열렸는데요. 이를 위해 수천 명의 병력과 장갑차, 항공기 등이 도심을 지나가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퇴진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야간 공습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신에 대한 믿음을 표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지난 15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예루살렘에선 1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민간 주거지가 집중 타격을 입은 가운데 어린이도 사망자에 포함됐습니다. 거리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주민들은 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하느님을 믿는다며 신앙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I feel afraid, but I also feel comforted that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we're not alone. We have each other and we will have victory. God neither slumbers nor sleeps. He will watch over us. Sad and hurt and tired. But at the same time, if you're asking me about the war, I have no questions about what we're doing. The Iranians have wanted to destroy us for a long, long time. 한편 이스라엘 구조대는 붕괴된 건물 잔해를 수색 중인데요. 손전등과 탐지견을 동원해 매몰자를 찾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축제 소식입니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가 온통 축제로 물들었습니다. 고물가와 외화 부족 등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 축제 그란 포데르가 열린 건데요. 안팎으로 든 각박한 현실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14일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전통 축제 그란 포데르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춤과 음악을 즐겼는데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축제는 가톨릭과 토착 신앙이 융합된 행사로 볼리비아인들에게는 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볼리비아는 고물가와 외화 부족 등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 예전만큼의 활기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Fiesta, que más que todo es por fe y devoción, mueve mucha economía, desde los vendedores de ganchos, horquillas, agua, personas que viven del día también se están beneficiando de esta situación. Hoy en día se ha dolarizado todo, porque todos los mayoristas que traen los exportadores nos dicen que el dólar ha subido, que todo es en dólar, ya que con este motivo nosotros ya no podemos emplear lo mismo que antes. También hacemos desempleo, porque había muchos que trabajaban con nosotros, ahora ya no lo hacen. De lo que ganábamos antes, ahora ganamos, se podría decir, la tercera parte, ya no se gana mucho. 한편 볼리비아는 에너지 생산과 수출 둔화로 외화 보유액이 급감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페인 이비자 섬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해변과 밤 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섬 전체가 붐비고 있는데요. 신나는 분위기 속 한편으로는 관광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럽 대표 휴양지인 스페인 이비자 섬이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해변과 클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곳은 다른 데서 노는 것과 다르다는 여러 관광객의 말처럼 이비자 섬의 파티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이 섬을 찾을 정도인데요. Here is not the same as partying anywhere else. Yeah, no, it's really good here. We've all enjoyed it. Some people's first time here with the group, and some people have been lots of times. Bueno, la temporada arranca ahora y sobre todo fuerte, son 4 o 5 meses, cada vez son más cortas y muchísimo trabajo, empieza el boom de la explosión del turismo y trabajamos muchísimo, pero contentos, con alegría. 한편 일부 지역 주민들은 관광 과잉으로 인한 주거비 급등과 생활비 상승을 우려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상인들은 지역과 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계획 중에 있는데요. 먼저 추경이 필요한 이유, 현재 우리 경제 상황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요. 일단 소비 진작을 위해서 사실상 저는 추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또한 KDI가 예상한 것처럼 올해 예상이 0.8% 성장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성장 구조를 끊기 위해서라도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 건설 투자에 대한 지금 내수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이 취약
부분에서의 어떤 고용 감소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주요 부문별 경제 성장률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건설 투자 부분에서 3.1% 하락했던 전분기 대비입니다. 지금 건설 투자 부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특히 지방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 뜻은 뭐냐? 결국에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 투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고요. 또한 설비 투자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는 소비 둔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이런 민생 부분에 대해서의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몸이 허약하면 보약 한 채 지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경을 통해서 뭐 자주 먹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 추경을 통해서 이런 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수출 둔화도 나왔었기 때문에 경기의 하방 압력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제조업 부분에서의 생산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25% 관세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제조 부분에서 생산이 좀 감소되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나마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제도 생산 반도체 부분도 이 생산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이 약간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요번에 이제 통계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이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고용 부분은 전체 취업자 수가 24만 5천 명 증가가 됐는데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이죠. 하지만 또 요걸 뜯어놓고 본다 그러면 건설업과 제조업 부분의 그 취업자 수는 오히려 좀 감소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꼭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1차 추경이 이제는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는 편성이 되는 게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이 이제는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경제 상황이 몸이 좀 허하니까 보약 같은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추경을 결정하기 전에 또 가장 고려해야 될 경제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추이는 어떤지 소비자 심리와 소비자 물가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체감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실제 이제는 5월에 이제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게 2% 사실 미만이거든요. 이게 오랜만에 또 1%의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 미만이나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추이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못 봤을 때가 뭐 3%대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본다 그러면 뭐 채소나 과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좀 낮아진 가격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물가 추이가 안정이 된다 하지만 주요 품목별로 본다 그러면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먹는 물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좀 체감이 안 되는데요. 특히 가공식품이 이제 4.1%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이 좀 떨어져서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축산물이 너무 많이 이제는 뛰고 있어서 또 가공식품도 많이 뛰고 있어서 체감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심리 지수는 좀 긍정적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상 100을 넘어섰거든요. 이제 5월에 이제는 소비자 심리지수 봤더니 101.8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100이 넘는다. 그럼 소비자 이제 참여자들이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고, 100보다 미만이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소비 여력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101.8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100을 넘었어요. 그래서 심리 지수는 이게 선행 지수인데 심리 지수는 괜찮아졌다 지금. 이런 점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는 왔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소비 심리 개선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런 추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수 살리게 나선다라고 본다 그러면 더더욱 경기에 좀
좀 지금 상황보다는 좀 활력을 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추경 규모 자체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규모 추경을 하기에는 지금 재정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책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에 대해서 사실상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지금의 이제 상황이 뭐 성장률 둔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역대 정부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한 20조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추경 때가 13조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됐었고요. 그게 이제 곧 풀립니다. 자금이 이제는 7월부터 이제 풀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2차 추경이 이번에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이제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19일에 이제 국무회의 때 추경안을 상정하겠다라고 이제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경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창훈 한은 총재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이제 떠났지만은 현재의 정부는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건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2차 추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이 있다 그러면 그럼 이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한은의 조사에 따르면 일단 1차 추경이 13조 8천억 원인데 요거는 물가의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 13조 8천억 원의 규모가 물가에 자극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이게 내수 살리기에 초점에 맞춰서 들어갔기 때문에 1차 추경은 그래서 물가의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이제는 2차 추경에 20조 플러스 알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내년에 가서 왜냐하면 돈이 풀린다고 해서 바로 뭐 인플레이션에 자극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일단은 올해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좀 미미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물가 지표를 보면서 아마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적절하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도 빨리 속도가 중요해서 빨리 추경안이 집행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지금 나라 살림 자체는 적자지만 2차 추경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것도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조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세수 경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경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세출이 있고 세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세입이라 본다 그러면 이제 세금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세입이 됩니다. 근데 세입을 딱 짜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덜 거치게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나가는 돈은 고정돼 있는데 예상해놨는데 덜 거친다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수 결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 때는요 결국에는 세수 경정을 통해서 아마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년째 지금 세수 펑크는 맞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계속적으로 결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경정이 이번에 분명히 같이 이제 발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입 경정을 봤을 때 세수 경정을 보통 봤을 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시장의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세입 경정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니까 지난해 세수 결손이 한 30조 원대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40조 원대 세수 결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예상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이제 덜 거쳤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그럼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 그러니까 세입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예, 지금 국세 수입 현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월부터 4월까지예요. 누계인데요. 일단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5조 원 정도가 국세 수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42조 원 정도의 이제는 국세 수입이 되고 있는데 16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안을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짰던 이제 세입을 본다 그러면 16조 늘어난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국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추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제는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만, 하지만 사실상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재정 지출을 써서 경기는 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서 더 많은 이제 기업들이 더 활기를 얻어서 더 많은 뭐 수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죽어있는 소비 심리 살려야 되고 무엇보다 경기에 대한 활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추경에 대해서 빨리 집행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곧 발표될 추경 예산안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강조한 만큼 민생 또 물가 상승을 좀 억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추경을 하는데 물가가 안정을 되냐? 오히려 유동성이 늘어나고 돈이 풀리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정이 되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추경이라는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2차 추경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민생의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이제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는 일단은 내가 사실상 써야 될 돈에 대해서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감이 됐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실 뭐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농활 쿠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민 물가가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가공식품 물가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소비 쿠폰을 줘서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을 더 넓혀주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뭐 환영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이제 각종 생활 밀착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 그러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이것도 이제 확대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의 아침밥은 뭐냐 그러면 저도 이제는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잘 활용하는 게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1,000원만 내면 학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니지 않고 1,000원의 아침밥 이 제도를 통해서 밥을 먹는 이제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복도에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1,000원의 아침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생들에게 제도예요.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1,000원의 아침밥이고, 그러면 이제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있습니다. 반값 아침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근로자를 위한 겁니다. 반값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또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쓰는 건데, 이게 광주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주요 산단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남 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 사업이 되면서 과연 이 반값의 아침밥이라든지 반값 아침 이 제도가 안착이 되느냐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좀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이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저렴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밥 먹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좋은 어떤 추경안에 쓰인다 그러면, 재정 지출에 쓰인다 그러면 저는 정말 환영할 만하다. 이런 데 저는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상 물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 예산을 시장에 그냥 확 풀어버리는 게 아니고 먹거리 중심으로 할인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정교한 정책으로 물가 안정 그리고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지도 하나의 또 사안입니다.
전 국민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대상이 정해질지도 논의거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냐 아니면 선별 민생회복지원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언론에 보면은 선별으로 간다 아니면 보편으로 간다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선별로 갈지 보편으로 갈지 이 부분에서 공통점은 민생을 위한 소비 쿠폰이 될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지역 화폐는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말씀 하는데 소비의 진작이 있을까요? 왜 나중에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 지역 화폐로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무조건 써야 되고요. 이번에 아마 추경안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4개월 안에 무조건 쓰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선별이냐 복지를 넘어서 소비에 대한 활력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좀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총 예산은 13조 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조금 더 이런 민생회복지원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거의 이제 확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뭐 소비 쿠폰 통틀어서 뭐 지역화폐 통틀어서요. 결국에는 민생을 위한 소비 활력에 나서는 추경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려가고 있어 너에게 모두 고요하게 잠든 세상의 끝에 서서 쏟아지는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기다려왔던 Starry Starry Night 전해줄래 지금 너에게 멀리 포근하게 잠든 구름의 길을 따라 반짝이는 별을 닮은 너에게 전할게 있잖아 You're my only one star Yeah 너는 아름다운 기억 누군가의 서툰 첫사랑 잊지 마 너는 그렇게 찬란히 빛나 때로 숨고 싶어지면 우릴 감싸줄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6개월간 꺼져 있던 정상 외교에 재시동을 걸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